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굉장히 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이야기인데,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했던 조두순이 각종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던 것 같고, 네. 이게 관계 당국으로서는 뭐 안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령상 그렇게 해서 준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런 악질 범죄자한테까지 돈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좀 반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씨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을 했고요. 예. 이게 지금 허가가 났는데 심지어는 뭐 소급해가지고 신청일 이전의 부분도 뭐 수령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조두순이 결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범죄자한테는 뭐 수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뭐 근로 능력, 소득, 재산,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뭐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한부모 가구인지, 이런 어떤 그 실제로 소득과 관련된 경체적인 지표를 위주로 살피다 보니까 이 조두순도 이 수급 대상에는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받는 돈을 보면요, 일단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요. 예. 부인과 함께 2인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 예. 생계급여로 받고, 주거급여 한 27만 원 하면 토탈 최대 한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게 예. 되는 건 맞아요. 기초연금 30만 원은 그 65세 이상 분들에게 다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하위 70% 요건도 맞춰야 돼요. 예, 예. 두 가지 정도 요건인데요. 일단 65세 이상이 되고, 예. 또 특히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배우자가 65세가 되지 않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질환 때문에 취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법상으로 봤을 때는 안 줄 수 있는 그런 제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그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65세 이상 노인 연령이 참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도 많이는 못 받거든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많이 받네? 뭐 이렇게 또 여기서 이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그 그러니까 전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든가 노령연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 법령이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그 법령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범죄자에 대해서는 뭐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킨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경제적인 능력 여부, 그래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성과 여부나 뭐 범죄 이력,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더라도 이제 사회적 안정망 속에 포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다 보니까 조두순도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기준은 충족을 해서 수급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서 그 만기 출소했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는 국가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안 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를 어떤 범죄라든지 다루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국가의 시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없지만 사실 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검찰의 그 약간의 실수 부분, 또 판사의 또 어떤 실수 아닌 실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이 낮았기 때문에 또 그 형을 다 만기로 하고 나왔던 거를 갖고 지금 하긴 어렵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제대로 된 형을 좀 줬었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또 생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SBS가 월성 원전과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는데, SBS는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조한기 전 청와대 수석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의심이 든다. 뭐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냐. 검찰에서 받고 SBS가 이렇게 언론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뭐 했는데 SBS는 검찰에서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검찰에서 받지 않고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범죄 일람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이 아니라면 아주 유력한 쪽에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언론에 던져주고 또 국민의힘 야당에서 공격하는 모양새로 쓰고 있는데 계속 봤던 어떤 패턴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예전 조국 전 장관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봤을 때는 좀 SBS가 다른 데서 입수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 검찰 말고 다른 데서 입수할 수 있는 루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루트는 꼭 검찰만 지목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되면 일단 공소장은 검찰도 당연히 갖고 있지만 재판부도 이제 갖고 있고 또 이 피고인들도 이 공소장은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루트를 역추적해 본다면 재판부 일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고 그렇다면 검찰과 피고인인데 지금 이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이고 뭐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언론에 알렸을 때 본인들이 입을 어떤 불이익이 더 크지 비용은 적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발로 공소장이 유출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재직 시절에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공소장 전문 공개도 폐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흘러 들어가서 SBS가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취재원 보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SBS 측이 아마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그렇죠. 그걸 밝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글쎄 이게 네. 사실 이게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만약에 범죄로 들여다본다면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것인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 단계에 이 수사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공소장, 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알려진 거라서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공무상의 비밀 누설, 그러니까 공무상이라 하면 검찰발로 실제로 공소장이 유출됐으면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비밀이란 게 사실 직무상 알게 된 법령상 정해진 비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정부의 어떤 내부 정보들 이런 부분을 유출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라서 이걸 과연 기밀로 공소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만약에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끝까지 뭐 본인들에게 정보를 준 딥소스를 이제 밝히지 않는다. 이러면 판단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그런 형식의 소송에 이제 그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져가지고 좀 여러모로 좀 처벌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게 정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형사 처벌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민사도 뭐 좀 그렇고요. 형사로 하려면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좀 밝힐 의사나 의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갔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검찰에서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취재원이라는 그 취재원 보호를 해서 SBS는 얘기하지 않고 검찰에서 자기가 조사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출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SBS가 원본을 삭제했다 공무원이 뭐 그렇게 보도를 냈는데 그 머니투데이에서는 원본은 있고 복사본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완전 달라지는데 뭐 복사본은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중앙일보는 그 옆 동료 컴퓨터에서 원본이 나왔다.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좀 공세를 좀 하려고 언론 또 야당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지금 이 청와대나 이 정부에서 여권에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해명 모양새를 봤을 때는 더 이걸 갖고
쟁점화시켜서 무슨 정쟁에 어떤 글을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SBS도 뭐 이제 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어쨌든 원본을 선장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원본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던 SBS로서는 좀 곤혹스럽게 생겼네요. 아마 근데 SBS는 공소장을 입수해서 그 부분을 단독 보도를 한 부분이라서 이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상 그러면 어떤 파일명을 가진 파일들을 삭제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이제 원본인지 사본인지에 더 가중치를 뒀다기보다는 이 파일명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든 등등의 보도를 한 걸로 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엔의 승인 없이 우리가 원전을 지어줄 수 있을 확률은 없는데 어렵죠. 예, 이게 전화 끊긴 거 다시 걸어주시고요. 이것이 어쨌든 비밀리에 쥐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좀 정치 공세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어제 국회에서는 발의됐고 내일 모레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15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이 가결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죠? 사실상 뭐 당론은 아니라는 게 뭐 민주당 입장이긴 한데요. 실제로 당론 채택과 진배 없고 이게 사실 법안 발의를 그러니까 법안이 아니라 요건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는 한 100표 정도만 필요한데 훌쩍 넘겨서 161표로 발의 요건을 맞췄고요. 가결 요건이 과반인 151표인데 이미 그 발의 요건 때부터 160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냐, 뭐 이탈표가 없다면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 결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뭐 사실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161명이 지금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기명이라 해서 이탈표가 나오긴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탈표가 뭐 나올 가능성도 있긴 했겠지만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다. 근데 사실은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좀 고민했었거든요. 그건 아마 이 판사 탄핵안을 가결시켰을 때 불어올 후폭풍을 좀 염려를 했다. 그렇다면은 뭐 박주민 변호사 말처럼 이탈표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의석수만 178석이고 이 판사 탄핵에 찬성하는 다른 정당, 열린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여러 당이 있기 때문에 가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 헌재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이냐. 이거는 법률가들도 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입장을 좀 들어보죠. 박준 변호사. 이게 지금 2월 말까지가 본인의 그 임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그 전에 판단이 나면 또 뭐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나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보호 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탄핵은 파면을 하는 게 목적인데 뭐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각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각하를 안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을 또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처음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2월 안에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박준 변호사 이야기는 그 판사를 탄핵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게 목적인데 이미 2월 말에 해당 판사가 그만둬버렸다 판사직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운운해서 어떤 소의 이익이 있겠느냐. 근데 각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윤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헌재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봅니다. 일단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죠. 이제 법관을 탄핵하려면 이 현직 법관이어야 되는데 2월 말이면은 사실 법관주의에서는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 대상의 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내부 실체를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도 위헌적인 행위를 한 부분이 그렇다면 탄핵에 이를 정도인지 굉장히 중해서 법관직을 이제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고 지시하고 지휘했던 건 맞지만 그것이 통상의 법관의 업무 범위에는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로 면책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는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위헌적인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재판부도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위헌적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에 대해서는 참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기 전에요. 우리 지금 청취자 의견으로 이 전화 연결하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 제작진도 제작진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라디오는 다들 그 스튜디오 나와서 하는데 왜 YTN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 연결로? 저는 옆에 있어요. 사실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옆방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다음 주부터 어떻게 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우선이 청취자들 아닙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면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기구이기도 하면서 정치적 기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방금 두 분은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셨고, 네. 만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치사법기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사법 영역도 있는 거고요. 우리 이미 공수처 그 헌법 결정 볼 때 그것도 세 분이 위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추천 자체가 바른미래당하고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있긴 했지만 예. 그 두 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탄핵도 심판을 하려 그러면 9분 중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부분이 그런 데서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정치성도 좀 보지 않을까.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사법부 협박이다라고 자꾸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탄핵한다라고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헌재에서 인용이 되려면 9명 법관 중에 6명이 그렇죠. 오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헌재 재판관 중에 보수적으로 또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9명 중에 6명이라는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요건인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들도 다 법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 사법부의 입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종전에 사실상 탄핵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은 대법관 이상의 직급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거나 했던 전례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장판사 직급의 법관이 탄핵의 대상이 된 적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계속해서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응징하려는 조치다. 이런 반대적인 논리로 계속 공세를 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헌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금 만일 헌재에서 각하가 되면 사표를 지금 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탄핵이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파면의 효과입니다. 파면의 효과가 생기니까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라든지 공직 취임이 안 되고요. 연금 일정 불이익을 당하는데 만약에 각하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임기 만료해서 변호사 개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임성근 판사 1심에서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났습니다만 당시 재판관이 이거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하지만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 왜 지금까지 민주당은 빨리 추진을 했으면 사실 2월 말에 줄사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의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후폭풍 파장
또 이제 야당의 어떤 공세 이런 부분을 너무 염두에 두다 보니까 예. 그런 사법농단 사건에 이 마침표를 제대로 좀 못 찍은 부분이 여권에도 다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좀 이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예.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거든요. 예. 중대한 권력 분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고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이 만약에 직권남용죄가 그 무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뭐 제 기억하기로는 이탄희 의원 혼자서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했던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이것을 좀 못 끌고 갔던 게 아닌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이게 시간을 못 맞추면 안 한 것만 못한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국민의힘 반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그 책임을 물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나온 이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아마 못 받아들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의석수 가지고는 발의 요건도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요. 3분의 1에서 가반이 돼야 됩니다. 예. 151명이 돼야 되는데 뭐 103석, 104석 그 정도니까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게 좀 문제예요. 뭐든지 간에 결국은 뭐 이거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사법으로 다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이쪽에서 헌법재판소에 넣으니까 우리도 넣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를 다 사법의 영역에 지금 가버리는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실현하기는 의석수가 모자라지만 예.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재판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사법농단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위헌적 행위라고 재판부의 판단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에서 사법성의 어떤 독립을 의심하고 훼손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상당히 오히려 야권이 역풍을 맞을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일단 국회의 요건도 상당히 충족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하고 정치적인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게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던 것은 이게 어쨌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재판하는 판사를 불러서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무죄는 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결 내용을 쓰면 VIP가 싫어한다. VIP는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고쳐라.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 분립의 중대한 침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상권 분립으로 배웠는데 다 그 네. 행정부 대통령 눈치 보고 판결도 그렇게 눈치 했다고 보고, 예. 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불이익을 줘서 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못 준다 하더라도 상징적 의미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판사는 10년간 뭐 근무하면 연임이 제한 없이 됩니다. 사실 견제 수단 자체가 없거든요. 예. 유일한 견제 수단이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